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하고 첫날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을 맡아서 강의하게 될 고광표입니다. 올해 혹시 시험 보신 분 계시나요?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한 분도 안 계세요? 보셨어요?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죠? 앞에 계신 분. 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죠? 저요? 네. 유망한 것 같아서. 유망한 것 같아서. 옆에 계신 분은? 전문지? 전문지. 또 뒤에 계신 분은? 남의 옆에서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게 됐다는 어떤 목적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사실 요즘에 노후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죠. 흔히 우리가 100세 시대다 해가지고 세컨드 라이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컨드 라이프에 대비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보험을 들어온다는 의미로서 하나의 자격증을 따놓으면은 나중에 노후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자격증은 굉장히 좋은 자격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만은 공인중개사처럼 영역이 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놓게 되면은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우리가 지금 이제 수능 빼놓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죠. 수능 인구가 약 한 60만 명 본다고 그러죠. 올해 응시 인원이 약 17만 명이었습니다. 지난번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 15에 있다가 25만 응시했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인구가 떨어지다가 최근에 아주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작년에 13만 명, 올해 한 17만 명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내년 2015년은 아마 인원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내년까지 여러분이 내년에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하는 날 바로 현장에 나와서 실무를 할 수가 있는데 내후년 2016년부터 합격하신 분들은 일정한 수습 기간을 거쳐야만이 사무실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격증 따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실무하고 있는 보조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내년에 전부 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한 20만 명 이상 응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자체는 여러분이 먼저 1982년도 1회 시험이 처음 실시됐어요. 1회 시험이 실시된 다음에 지금까지 자격증이 많이 지금 배출이 됐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자격증 따가지고 목권을 살 수 있는 거냐, 너나 나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은 지나친 기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영역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단순 중개업무에서 부동산 관리, 부동산 개발까지 계속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은 또 어떻습니까? 글로벌 시대 해가지고 해외 부동산 개척도 많이 또 하고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동산 업자들 한국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베트남에서 부동산 개발하면서 한국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만큼 우리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격증만 따신다면은 여러분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넓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에 대한 가치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제 합격자들이 많기 때문에 합격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 저는 단순하게 합격이나 해야 되겠다. 60점이라도 맞아서 합격이나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왕 하는 거 여기다 올인을 해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합격도 하고 합격하는 유능한 공인중개사 나는 이 분야에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 이 분야에서 나는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남이 따니까 나도 대충 해가지고 운전면허증 전 자격증 따놓고 있다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말고 이런 생각 가지고 하시려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물론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제 부동산 공부가 좀 다소 어려운 과목입니다만 이 과목도 어떤 사람은 한 40점이나 맞아야 되겠다 아니면 60점을 맞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과목만큼은 80점 맞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문에 나와서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합격도 중요하지만 합격을 한다는 공인중개사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꼭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할 겁니다. 이번 12월 2개월 과정의 입문과정이죠. 기초 입문과정. 기초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이다, 공법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내용들, 뭐 용어정이라든가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입문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1월부터 본 진도에 들어가게 되면 워낙 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용어 설명하고 그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면 그냥 눈에 번쩍번쩍 돌아갈 줄 이렇게. 근데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이 법률을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법이라는 게 뭔가 이런 기초 자극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입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2월 입문 강의는 공법의 기본적인 내용들, 법률 용어라든가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밖에서 많이 그냥 걸어 다니는 하셨지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신 적이 별로 없죠? 이번 11월 12월 과정은 그런 과정, 앉아서 이제 버티는 과정, 이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2월은 부담 없이 여러분 쭉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우선 교재 제일 앞에 보시면 236쪽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얘기 나오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건 여러 부동산 공부의 첫 번째 법률인데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째, 이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인가, 이 내용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법. 여러분 밖에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민법은 들어봤죠? 형법도 들어봤죠? 근데 부동산 공법 이런 과목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그런 법률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민법이나 형법처럼 부동산 공법도 하나의 단일한 법률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법률은 우리나라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 뭐냐? 여기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공법이라고 하는 두 개 개념이 결합되어진 합성을 한 뜻입니다. 합성어. 자, 그럼 두 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부동산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부동산은 첫째 뭐와? 토지.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 정착물에서 가장 대표는 뭐다? 건축물. 건축물.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부동산하면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모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민법에 모태가 되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또는 저쪽 독일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부동산하면 토지만 부동산을 취급하지 건물은 부동산 취급을 안 합니다. 거기는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건물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독립한 부동산 취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토지와 건물을 각각의 독립된 부동산을 보고 있고,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겁니다. 외국에 나와서도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식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우리가 토지와 건물 얘기하고 있고, 공법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공법은 우리가 법을 이렇게 얘기하죠. 법을 다시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우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뭐죠? 법. 네? 권리와 의무. 중요한 얘기죠.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리와 의무가 중요하죠. 근데 법은 권리와 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규정한 거. 자, 간단하게 법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돼봤어요. 한자로 한번 풀어볼까요? 법이 뭐지 이게? 물수죠. 이게 뭐죠? 이게 법이야.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네? 물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밑에서 위로 역류를 못하죠.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법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건전하다고 하는 상식을 최소한 입법화시키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은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상식을 최소한 입법화시키는 것을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법 위에는 항상 뭐가 있다? 상식이 있다. 상식. 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 것이 상식을 항상 위에다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식을 잘 이해하시고 상식적인 사람은 법을 잘합니다. 나는 법이 좀 항상 어렵다 느낀 사람은 내 상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법을 잘한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상식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법을 갖다 공부하다 보면 말이죠. 올해 시험 같은 경우 이 부동산 공법이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 중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올해 시험이. 공법은 우리가 보통 40문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30문제 싸움에서 10문제 같은 거의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부분,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 출제돼서는 안 되는 이런 문제 아니 거의 10문제 가까이 출제됐고 나머지 30문제 가지고 싸움이었다고요. 그럼 10문제는 어떻게 돼?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공법 범위가 넓다 보니까 매년 뭐 한두 문제, 많게는 뭐 서너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같은 우리가 10여 문제 정도가 우리 출제본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안 볼 겁니까? 봐야죠. 봐야 돼. 봐야 되고 어떻게 해? 모르는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찍어야 돼. 그렇죠. 근데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돼? 잘 찍어야죠. 어떻게 찍어야 잘 찍는 거예요? 예, 내 생각으로 찍으면 절대 안 돼. 건전한 상식으로 찍어야 돼. 건전한 상식. 법이 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은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보통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관점에서 찍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찍을 때마다 틀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찍으면 다 맞아. 그럼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한 사람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상식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문제 중에서 말이죠. 뭐 공법이 어려웠다 이제 뭐 이신청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공법 문제 뭐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공법 공부하면 자연취락주라는 게 있어요. 자연취락주. 자연취락주는 이 녹지죠. 녹지 공간 같은 데서 말이죠. 취락, 주택이죠. 취락을 잘 정비하기 위해서 지은 것을 자연취락지구라고 합니다. 그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건축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은 뭐 이런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 국토기획법 시행령도 아니고 저 시행 규칙 해가지고 별표가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야. 그럼 이건 저도 찾아보기 전까지는 사실 알기 어려운 이런 문제. 시행 규칙이 나와요. 이런 선사 웬만하면 출제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 출제됐어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럼 찍어야 되잖아요. 뭘로 찍으라고요? 건전한 상식을 찍으면 되죠.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냐? 정신병원이 나와 있어. 정신병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연취락주는 취락을 잘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된 곳인데 정신병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게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되겠어요? 찍어도 거기도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배웠다고 따질 게 아니라.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은 왜 꼭 정신병 빼놓고 다른 데 찍느냐 말이에요. 그죠? 배우고 안 배우고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죠? 상식적으로. 이런 식의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우리도 한 10문제 중에 서너 문제 정도는 그렇게 풀면 가능한 해결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법을 부딪힐 때는 상식을 항상 머리에다 두고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서 여러분 접근하면 쉽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법은 말이죠. 크게 공법이라고 하는 법과 공법, 두 번째 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사법.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구별하냐? 사법은 개인사자죠. 개인사자. 이건 뭐다? 개인과 개인 어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면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루는 법이고 가장 대표로는 1차에서 다루는 뭐예요? 민법이 여기에 속하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로서 어떤 관계냐? 서로 수평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수평적 관계. 또는 무슨 관계? 대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 대등, 평등 관계. 서로 대등 관계, 평등 관계, 수평적 관계 이걸 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보통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규율하는 법이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관계 서로 대등한 관계요. 평등한 관계예요. 그렇죠? 이런 대등 평등한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은 보통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공부하다 보면 말이죠. 민법에 가면 뭐가 나와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전세권 이런 거 나오죠?
전세권이라고 들어보셨죠? 대한민국 사시면서 전세권 안 들어봤다면 어때요? 이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세권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이죠? 누구하고 누구? 누구라고요? 임대인과? 첫 시간이니까 봐줍니다. 임대인, 임차인이라는 것은 이제 임대차에서 쓰는 얘기고, 임대차. 이제 법률 용어를 이제 적절하게 쓰셔야 돼. 전세권은 임대인, 임차인으로 하지 않고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럼 우리 민법은 누구를 더 보호하나요? 전세권자를 더 보호하나요? 맞아요? 그럼 누굴 더 보호해? 누굴 더 보호해? 전세권자를 더 보호해? 그럼 전세권자를 더 보호한다는 것은 집 가진 사람은 죄란 얘기입니까? 어? 집 가진 게 죄야? 아니지. 왜 전세권자만 더 보호해? 양 당사를 어떻게? 대등 평등한 입장에서 보호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말이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언제부턴지 뭐 이런 사고방식이 좀 있죠. 가진 자, 부자 이런 사람은 좀 어때요? 좀 미워하는 경향. 그렇죠? 싫어하는 경향.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좀 반발일까? 우리 뭐 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같은 경우는 그때 정부에서는 어때? 강남의 부자들 같은 사람 마치 범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렇죠?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여러분도 그러나요? 가진 자는 괜히 질투의 대상이고 가진 자는 나쁜 사람이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얘기할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가졌다는 얘기는, 부자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성실했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보다 잠을 적게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대부분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 사람을 질투하고 그 사람 나쁘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갖지 못한 사람들, 소위 어떻습니까?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되나요? 예? 그것도 아니에요. 왜 서민이 존경받아? 뭐 없는 게 자랑이야?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서민들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서민이란 이유로 오히려 우대받아서는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죄인도 아니고 못 가진 사람이 죄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진 사람은 그만큼 존경해야지고, 서민들은 어때요? 존경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 사람도 우리가 먼저 배려해줘야 될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자는 범죄인 취급했던 거, 이런 사고방식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집 가진 게 죄가 아니죠. 그래서 전세권자를 특별히 더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양 당사를 똑같이 보호해야 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이라는 것을 주잖아요. 집주인은 내 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양 당사자가 한 사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 관계는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 양 당사는 대등, 평등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은 대등, 평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말이죠. 어느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일방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절대에게는 형사, 처벌이라는 걸 못합니다. 형사처벌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건 또 강제, 집행이라는 것도 못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서로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을 못해요. 집행할 수 있나요?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친구한테 돈을 좀 빌려줬어요. 10만까지 돈을 갚는다고 그러더니 돈을 안 갚아.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옆에 있는 친구, 야, 내가 누구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줬는데 이 녀석이 돈을 안 갚아?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그걸 그냥 놔도 고발해버려. 고소해버려. 이렇게 얘기하죠. 즉 뭐예요? 상대방 돈을 갚자니까 그냥 놔주면 형사처벌하라는 얘기죠. 근데 상대방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무식한 얘기라고 그래.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는 돈을 갚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 상대방이 돈을 갖다가 아쉬워서 빌려갔잖아요. 갚을 생각을 가지고.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갚으면 어떻게 처벌해? 돈 벌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죠?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이건 사기죄를 일단 고소를 해놓으면 상대방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어떤 술수라서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소를 해놓는 거지 형법상 사기죄로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뭐라냐. 야, 그럼 가서 바로 강제 집행해버려. 이런 얘기네. 강제 집행해버려. 자, 여러분 집행할 수 있나요? 상대방 돈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텔레비전, 냉장고 들고 나올 수 있어? 없죠. 이게 사법입니다. 개인과 개인은 서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처벌할 수도 없고 또 본인이 직접 가서 강제 집행도 못하는 거. 이게 사법입니다. 물론 강제 집행을 하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사법부가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해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직접 강제 집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그래서 사법은 대등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관계예요. 부드러운 관계. 또 좀 단순한 관계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생기는 무슨 복잡한 문제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법입니다. 공법은 이건 뭐라고 하냐. 공법은 이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하고 어떤 개인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걸 묶어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우리가 행정관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정관청과 일반 국민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이 우리가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관계는 서로 대등한 수평적 관계입니까? 아니죠. 무슨 관계야? 이건 우리가 수직적 관계다. 수직적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분 관계는 서로 대등 평등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국가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꿈이죠. 이건 무슨 관계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명, 하복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에서 뭐라고? 명령을 하고 개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관계. 명령복종 관계. 명령복종 관계. 그래서 무슨 관계? 이건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불평등 관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서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관계요. 수직적 관계요. 상명하복 관계다. 그래서 불평등한 관계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명령을 하는데 개인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뭘 할 수 있다. 형사 처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제 집행도 가능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이게 공법입니다. 이게 공법. 그럼 우리가 민법 하면 사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공법 가장 대표로 무슨 법이 공법이죠? 여러분 형법 들어보셨죠? 형법. 형법은 어떤 법이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지 말라.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게 되면 6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 명령했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죠. 그러니까 무슨 법이다?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성격을 가지는 법을 우리가 통틀어서 공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 공법 두 개를 한번 묶어볼까요? 부동산 공법은 뭐에 관하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이 말이야.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토지와 건물에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에서 뭘 한다? 명령을 하고 개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관계, 수직적 관계, 불평등 관계. 네? 토지나 건물에 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 위에서 명령하는 거죠. 개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자, 이 토지에 관해서, 이 건물에 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합니다. 명령에 따르자면 바로 형사처벌하고 강제 집행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을 통틀어서 부동산 공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면서 부동산 공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알지. 1년 동안 공부를 하긴 했는데 부동산 공법? 글쎄요.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가 명령, 복종관계를 정하고 있는 불평등 관계, 수직적 관계, 상명하복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여기는 단순한 관계지만 단순한 관계가 아니야. 그죠? 국가, 지방, 개인과 복잡하죠? 또 이게는 평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 부드러운 관계지만 이건 뭐예요? 부드러운 관계 될 수 없죠.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말 안 듣고 가서 밀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권력적 관계입니다. 권력적 관계. 여기는 단순한 관계. 여기는 복잡한 관계. 여기는 부드러운 관계. 여기는 무슨 관계? 권력적 관계.
그러니까 민법은 좀 부드러운 법이고 공법은 딱딱한 법이야. 민법은 대등평등관계, 공법은 뭐다? 권력관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과 민법 선생님의 관계는 대등평등관계로 보시면 돼. 여러분은 민법 선생님하고 맘먹어도 돼. 근데 공법은 어때요? 그게 아니죠. 무서운 법이죠. 명령복종이죠. 저한테는 맘먹으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가서 밀어버립니다. 그렇죠? 형사처벌합니다. 그래서 공법이 다소 민법보다 좀 딱딱하게 느껴지게 되고 좀 권력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것이 그런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자,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공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의 법률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런 부동산 공법이 몇 개나 있느냐. 무려 150여 개 법률이 있습니다. 공법에 150여 개 법률. 한두 개 법률이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정확하게 150여 개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왜? 새로운 법률이 매년 새로 생기기도 하고 또 매년 법이 없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몇 개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니 대략 약 150여 개의 법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법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부동산 공법은 이제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냐, 법적 성격을 좀 파악해 볼까요? 우리는 부동산 공법은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부동산 공법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2차 시험에 합격을 좌우하는 것이 또 공법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합격하고 실무에 나가면 써먹는 과목은 공법밖에 없습니다. 네. 정확하게 하면 실무에 나가면 가장 많이 써먹는 과목은 세법과 공법입니다. 그죠? 실무상에서 어떻습니까? 아, 세금을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 돈을 얼마나 깎고 줄일 것이냐, 양도세금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세법 많이 써먹어요. 근데 세법 몰라도 돼. 모르면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세무사가 다 해줘. 그죠? 근데 공법은 가장 중요한 과목에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 변호사도 못해. 공인중개사 빼놓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법은 어떻습니까? 실무에 나면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여러분이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법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법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는데 공법을 잘 하려면 어때요? 적어도 우리가 이 공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성격을 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도 누가 갖고 와지려면 그 사람은 성격 파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해서 나오는 갈등들이 참 많죠. 제가 여러분 만나서 어떻습니까? 가까워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만나서 우리 악수하고 가까워집시다. 손만 잡고 가까워집시다. 그럼 가까워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죠. 눈높이를 맞춰가야 되고 상대방이 가치관이 뭐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특히 상대방이 뭘 싫어하고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고 상대방 좋아하는 것만 해주면 상대방 갖고 와. 그죠? 이런 일이나요. 그러니까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여러분 이 공법을 좋아하려면 공법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격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시간에서 마지막 12월 달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공법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머릿속에 딱 염두를 해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 공법은 첫째 이건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죠. 네? 부동산 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다루지 않는다? 동산. 이런 건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시하니까. 우리는 부동산만 다뤄요. 그럼 부동산 할까 뭐다? 토지와 건물이라고 그랬죠. 토지와 건물. 그 중에서도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그럼 뭘 얘기하냐? 토지를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하면 토지를 말해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 중에서 특히 우리는 주로 뭘 많이 다룬다? 토지를 많이 다루게 되는 거예요. 토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토지 쪽에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토지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부동산 공법은 아주 잘 하셔야 돼. 우리나라에 말이죠. 희소식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문가, 특히 토지 전문가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토지 전문가가. 왜? 법률이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일부 어떤 분야별로 조금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전 분야를 갖다 이렇게 막 내가지고 전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때? 여러분한테 희소식이죠. 블루오션이라는 얘기죠. 한번 해볼 만하던 거지. 여러분도 합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도 토지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만 공부하시면 그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고 적어도 4년, 5년 뒤에 내가 우리나라 최고 토지 전문가, 땅 전문가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주 좋은 기회다 이 말이지. 그러려면 부동산 공법을 아주 잘 하셔야 돼. 네? 저는
중개업자도 말이죠. 급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수. 하급, 중급, 상급, 최상급. 제 남들 급수 이렇게 나누거든요. 제 기준에서. 최하급은 뭐냐? 막 합격해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전세 월세 하시는 분 계시죠? 이러면 최하급으로 저는 얘기합니다. 네. 오해하지는 마세요. 혹시 거기 관련되신 분 나쁜 편은 아니고 깊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중개사 아니어도 누구 뭐 구두방 아저씨도 할 수 있고 슈퍼마켓 아줌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단순해.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최하급이야. 이제 중급 하면 어때요? 이제 상가라든가 건물도 다룰 수 있고 그렇죠? 좀 더 폭넓게 우리가 단독주택 연립이라든가 이런 까지 막내에서 같이 될 수 있는 저는 조금 더 중급으로 봅니다. 상급 정도 간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분야까지 전부 다 다룰 수 있다면 이제 전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정비법이라든가. 그러나 최상급은 뭐냐? 토지를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이 땅을 어떻게 돈이 되게 바꿔서 개발을 해서 여기다 건축물 건축해서 분양을 하고 요즘에는 분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어떤 업종을 배치하느냐 소위 우리가 MD 작업이라고 하는데 배치해가지고 수익성까지 얼마까지 딱딱 맞춰주는 이런 최상급 부동산 이걸 갖다 전 최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상급 부동산 하면 토지를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땅을 보면 여기다 어떤 건축물 건축할 수 있고 여기다 뭘 개발할 수 있고 그렇죠?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하급? 하급이라도 해보자. 이거예요? 네? 이왕 해보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최상급까지는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상급 토지를 갖다 전문으로 한다면 여러분 어떤 부동산 공법을 아주 잘 하셔야 된다입니다. 부동산 공법.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부동산 공법을 모르면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공법 주로 토지를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공법은 이건 우리가 행정법의 일종입니다. 행정법. 행정법은 주로 누구냐? 행정. 아까 관청하고요. 행정관청하고 일반 어떤 국민의 관계, 개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이에요. 행정법은 말이죠. 여러분 민법의 특별법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것이 행정법적인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먼저 민법을 공부해야 돼. 민법을 쫙 공부해서 민법의 기초를 닦아놓고 그 다음에 행정법을 공부해야 돼. 행정법을 닦아놓고 그 위에 부동산 공법을 공부해야 돼. 그래야 부동산 공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나요? 행정법을 한번 공부해본 역사가 없고 민법과 동시에 공법을 갖다 공부하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7월달, 8월달까지는 거기서 거기야. 긴가민가 그래. 이제 7월, 8월 지나야 조금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면 부동산 공법이. 왜? 민법적인 기초가 다 꺼지고 학계론도 공부를 하고 등기법도 공부를 하고 얘네 다 공부가 돼야 공법 이해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공법이 어려운 것은 그런 전문 지식이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잡학이고 모든 게 전부 짬뽕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모르면 공법이 어려워요. 민법을 모르면. 등기법 모르면 공법이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공법은 사실 이런 과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접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행정법적인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법을 잘한다는 것은 말이죠. 저는 공법을 잘하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네. 왜 좋아하느냐? 단순히 공법을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공법을 잘한다는 것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왜? 그 밑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가 다 잘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법을 잘하는 사람 민법도 잘합니다. 세법 잘해요. 공법 잘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논리적이야.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이 건전하고 그러죠. 그리고 공법을 잘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초가 다 닦아져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사회생활도 잘하고 중개업 아주 잘합니다. 공법을 잘하는 사람 치고 중개업을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그래서 공법을 잘하는 사람 저는 참 좋아해요. 매년 저는 연초가 되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면 항상 마음이 들떠요. 올해는 누구를 만날까? 누구를 만나냐는 건 뭐냐? 누가 올해는 공법에 한번 빠질 건가? 꼭 공부하다 보면 공법에 정말 깊이 빠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몇 명씩. 그래서 공법을 아주 좋아하게 되고 공법을 아주 잘하고 그런 사람이 나와요. 올해 같은 경우도 공법이 가장 어려웠다고 그랬죠. 그런데 40문제도 무려 37개를 맞춘 사람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풀어도 37개 못 맞추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올해는 또 누가 될까? 항상 저는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공법에 빠지는 한 해.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공법은 이건 행정계획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계획법. 계획. 행정계획이라는 게 뭐냐? 계획은 한마디로 영어로 얘기하면 플랜이죠. 플랜.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정책이라는 겁니다. 정책. 다시 말해서 부동산 공법 말이죠.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적인 정책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공법에서는 말이죠. 법이 바뀔 때마다 무슨 계획이 나와요. 그 계획은 뭐다? 플랜이라고요. 정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 문제에 관해서, 건물에 관해서, 주택에 관해서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거다는 정책을 여러분한테 비전을 제시해 준다니까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왜 좋은 나라인 줄 아세요? 자, 첫째,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땐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할 때 미리서 알려줍니다. 뭘? 계획을 쫙 수립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 알려준다니까요. 알려줘. 그리고 계획은 여러분 인터넷 가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동산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중국처럼 부동산 투자가 가장 어려운 나라. 이 나라에 하루아침에 그냥 조삼모사 그러죠. 바뀌잖아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바뀌기 전에 법을 탁 해놓고 계획을 세놓고 여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투자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 격언 중에서 돈을 알려거든 정책을 알면 된다. 계획을 알면 돈이 보인다. 계획을 알면 돈이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공부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부동산공법은 행정계획법이다. 이 계획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까 우리 공법이 총 40문제 출제된다고 했는데 40문제 중에서 이 계획 파트에서 무려 10문제 출제됩니다. 25%가.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을 잘 아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공법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법은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규제법이다 하는 건 뭐냐? 공법 말이죠. 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제시해주고 그 계획이나 정책에 맞지 않는 것들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끊임없이 규제를 가는 법률.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리고 공법에서는 주로 뭘 하라는 건 없어. 주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지. 예? 그리고 이 규제 위반되게 되면 아까 뭐 한다고? 형사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제 집행할 수 있죠. 이게 공법입니다. 그리고 공법시는 뭐 하라는 얘기는 없고 주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거밖에 안 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너 뭐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맨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공법이 딱딱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딱딱해 보이나요? 그렇죠. 제가 딱딱해 보이죠. 왜? 제가 공법을 담당하기 때문에 딱딱해 보여요. 그렇죠? 왜? 공법이 그런 과목이니까. 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2년, 3년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딱딱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과목의 특성상 그래요. 제가 만약 부동산 공법이 아니고 다른 과목을 했다면, 예를 들면 무슨 뭐 사랑학 개론 같은 걸 강의했다면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법은 그런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은 앞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하여 누가? 행정관청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행정계획 플랜을 제시해놓고 그 계획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규제를 가는 법이다.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행정관청이 일반 국민에게 행정계획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 비전에 맞지 않는 것들은 하지 말라 끊임없이 규제를 가는 법. 이게 부동산 공법이다. 이런 성격을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부동산 공법 학문적으로. 그러나 부동산 공법은 한편 생각하면 말이죠. 여러분 1차, 2차 통틀어서 6개 과목을 공부하죠. 6개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6개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6개 수험 과목 중에서 한 과목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다른 5개 과목과 공법을 비교해보면 수험 과목으로서 공법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수험 과목으로서 공법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다른 과목과 특징을 좀 알아야 또 공부할 때 거기에 맞춰 접근하겠죠. 이건 저는 이제 기술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부동산 공법은
범위가 아주 넓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범위가 넓다. 범위가 넓어요. 얼마나 넓어? 부동산 공부 몇 개야? 법이? 150여 개 법률이야. 그렇죠? 그리고 또 공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아까 사법은 단순하다고 그랬죠. 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 별로 없다고 그랬죠. 단순해. 만나서 대화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공법은 복잡하다고 그랬죠. 복잡하기 때문에 공법은 체계가 또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앞으로 우리는 국회에서 만든 것을 갖다 우리 흔히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서? 국회에서. 국회를 갖다 우리 입법부라고 그러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를 갖다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밑에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단순한 것은 상관없는데 이런 복잡한 걸 말이죠. 복잡한 것을 국회에서 자세하게 알아서 정해보세요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으면 국회의원들이 잘 해요 못해요?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징 아시죠? 첫째, 머리가 나쁘다. 예? 두 번째, 싸움을 잘한다. 세 번째, 지 밥그릇을 먼저 챙긴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징 아니에요? 그 머리 나쁜 사람들 이 자세한 정하라고 하면 잘 제대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법으로 큰 테두리만 정해놓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부에서 행정의 전문가들이 알아서 자세하게 정하세요 하고 행정부에다 위임을 해버립니다. 위임. 그래서 오늘날은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전문용어로 위임입법이다. 위임입법 또는 우리가 명령재정권이라고 해요. 명령재정권. 그래서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흔히 명령이라고 해요. 명령. 그 명령이 뭐가 있냐? 법 밑에 뭐가 있다?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통 뭐라 앞으로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그 밑에 뭐가 있냐? 장관령이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런 장관이 만든 거. 이걸 보통 그냥 시행,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법이 있고 법 밑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밑에 세 분에서는 장관령이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부동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또 다를 수 있죠. 부산이 다르고 서울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 내용을 다시 정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조례라고 말합니다. 조례. 이건 어디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지방의회. 자, 이렇게 해서 법 밑에 시행령,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만 조례. 이렇게 공법은 4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4단계. 아까 민법 밑에 시행령이라는 게 없어. 단순하니까. 그렇죠? 근데 공법은 항상 이렇게 4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국회에서 만든 건축법이 있죠? 건축법 밑에는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예?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조례. 항상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여 개 법률 곱하기 4를 해야 돼. 예? 이게 부동산 공법이야. 그래서 부동산 공법 어마어마하게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민법도 여러분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분이 1차에서 다루기는 민법을 말이죠. 어느 정도 범위가 넓느냐. 정규대학 법과대학에서 말이죠. 머리가 샤프한 법대생들이 여러분 민법 공부하는 양을 보통 3학기, 4학기로 공부하게 돼요. 2년 이상 공부하게 된다고. 적어도. 그러니까 그 머리 좋은 법대생들이 학교에서 어떻으면 2년 이상 공부해야 될 내용을 여러분 2개월이면 다 끝내버리잖아요. 공법을. 민법을. 그죠? 예.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렇다고 민법을 대충 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볼 정도 되면 법대생보다 민법 문제 더 잘 풀어요. 그 정도만. 근데 이 민법도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넓어.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 출제하는 법조항 수를 따지면 한 300개에서 400개 조항이 안 넘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 150여 개 법률에다가 곱하기 4, 물론 이게 다 출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50여 개 법률 중에서 우리 공익중개사에서는 정확하게 6개 법률만 선별해서 출제해요. 6개 법률. 그러나 6개 법률을 하더라도 6 곱하기 뭐를 해줘야 돼? 4를 해줘야 돼. 단 조례는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안 됩니다. 왜 조례는 출제가 안 되느냐? 지방자치단체마다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출제할 거야, 부산시 조례를 출제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조례는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제 범위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까지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공법이 좀 쉽게 출제됐다 그러면 거의 법에서 출제 많이 됐다는 것이고요. 좀 어렵게 출제했다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깊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6개 법률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주로 법을 다루게 됩니다. 법을 다루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중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이제 간추려서 출제하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깊게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어때요? 저도 그 내용을 찾아보기 전까지 정답을 잡을 수가 없다고요. 이게 공법이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법에서 나오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한 2-3 문제, 많으면 한 5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게 그동안의 사례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려 한 10문제 가까이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출제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저도 찾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문제는 어렵고 쉽고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죠?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항상 말이죠. 시험이 어려웠다. 또 어떻다 하고 이제 사실 이제 논란이 좀 많죠. 저는 솔직히 지금 이제 동영상 찍고 있고 또 이제 막 공사모 이제 회원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험 끝나고 웬만하면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시키기 위해서 출제하는 시험은 없죠. 대부분 시험 출제하는 사람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출제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내 구미에 맞지 않게 출제됐다고 해서 이게 문제 잘못 출제됐다고 소송하고 뭐하고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하면 문제 출제 잘 된 것이고 내가 떨어졌으면 문제 출제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출제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가급적이면 수험생 입장에서 아니고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맞춰서 풀려고 차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물론 사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딱 이제 한 문제나 2문제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떨어진 분들은 참 아쉽죠. 아쉽기 때문에 한 문제 참 연연하고 것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 어렵게 출제되니까 우리 소송 제기가 1년 동안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말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에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서 소송 제기하고 말이죠. 이거 시험 재시험 보자라고 하는 사람 그게 관례가 지난 15회 때 시험에서 15회 때 시험 워낙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때는 어느 정도 어렵게 나오냐. 15회 시험에서 25만 명 응시했다고 그랬죠. 25만 명이 그때 합격자 1,몇백 명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워낙 객관적으로 어렵게 출제했기 때문에 그때는 전국적인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사실 중앙청을 막 침범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은 재시험을 처음으로 받아줬습니다. 근데 이게 관례가 돼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시험만 끝나면 재시험 보자는 거야. 시험만 끝나면 재시험 보자. 매년 그래요. 근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15회 때도 그걸 안 받아주길 바랬어요. 네. 문제가 어려웠던 건 사실이다. 문제 어렵지만 그 대신 좀 사양 조정을 시킨다든가 합격자를 더 많이 뽑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어렵게 돼 시험을 재시험 본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나 이 말 그죠? 그거 한번 받아주니까 매년 재시험을 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올해 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오해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험 자체는 재시험 보자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가급적이면 문제 한 문제 또 가급적이면 출제자 입장에서 가급적 생각을 해주려고 그러고 워낙 이제 문제가 흠이 있다든가 워낙 문제 잘못 출제하면 사실 이제 담당 선생님이라든가 전부 다 이거 이의신청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경우 아니라면 너무 하나하나 국어 문자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또 자기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해 이 문제 잘못 출제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공법은 넓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또 개정이 자주 돼요. 민법이나 개론은 여러분 개정이 안 돼. 예. 개론이 개정됩니까? 민법은 20년 전에 공부했던 민법까지 지금 시험 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만큼 민법은 잘 개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법이나 개론은 공부하기 참 편해요. 공법에 비해서. 왜? 작년에 좀 공부했으면 올해 조금만 더 하면 되고 작년에 봤던 자료, 작년에 봤던 교재 이런 문제 그대로 봐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 공법은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 작년에 공부했던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야 된다고요. 1년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돼버립니다. 이 공법은 얼마나 자주 바뀌냐. 1년에 매년 바뀌는 게 아니야. 매년 바뀌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한 달에 몇 번씩 바꾸기도 합니다. 왜? 저 150여 법률 중에서 하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내용을 다 바꿔줘야 돼. 그럼 공법은
이제 책이 본 교재가 한 연말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12월 말 정도에 법이 많이 통과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계속 부동산 관련 법규 얘기 나오죠. 이러면 12월 연말에 많이 통과되기 때문에 연말에 끝나면 보통 1월 초 정도에서 보통 공법체는 그때 맞춰서 개정이 돼서 나옵니다. 나오면 나오고 나면 2월 3월 되면 이거 개정되게 수정하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 나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책이 지저분해지고 말이지. 이거 고쳐야 되고 이렇게 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좀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는데 그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개정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짜증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뭔가 좋아지려는 부단한 노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또 개정될 때마다 제가 개정된 내용만 정리해서 또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단 개정된다는 의미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텔레비전 보니까 말이죠. 뉴스 이런 거 나오던데 이거 바뀌었다고 그러던데요. 이거 개정된 거 아니야. 텔레비전에서 보도가 됐다. 이거 가지고 개정됐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야당이 이렇게 하겠다. 행정부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뉴스는 보도가 되죠. 근데 이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가지고 공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그래야 확정되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 요거 가지고 절대 개정됐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 언론 보도는 여러분 참고로 하실 뿐이고 제가 바뀌었으니까 수정하세요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개정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법은 또 뭐가 많이 나요? 수치. 이 수치가 많이 나와. 수치. 여러분 수치 좋아하세요? 수치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세무지 공무원 아니면 없겠죠. 수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경을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치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요즘은 문제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공법 문제가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신청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좋아졌다는 뭐냐? 단순한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문제 안 나와요. 응? 수치가 5냐 10이냐 뭐 20이냐 뭐 임진왜란이 몇 년도 일어났냐 이런 수치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고 문제를 쫙 읽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지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나오질 않는다고요. 올해 시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공법 한 문제도 그런 문제 나왔던가요? 안 나와. 제가 수업 시간에 혹시 작년 강의 들으신 분 아실 겁니다. 검필 50이냐 60이냐 70이냐 이런 거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50이냐 60이냐 이거 암기하지 말라. 중요한 건 뭐냐? 어디가 검필은 높고 어디가 낮고 이것만 아시면 되고 50냐 60냐에서는 조례가 정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의미도 없는 거 이런 출제해서는 안 된다. 출제한 사람이 있으면 덜 뜬 사람이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올해 나왔죠? 검필 문제 나왔어. 어떻게? 50, 60 이게 안 나왔잖아요. 검필 높은 순서이죠? 낮은 순서로 옳게 짝 지어진 것은. 높은 순서 낮은 짝. 그것도 50, 60 이거 몰라도 좋아. 도시적이니까 높고 관리적은 낮고 도시적, 상업적은 높고 주적 순수만 알면 그죠? 이 문제가 올해 공법 2번 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지. 그러니까 50, 60 수치를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만 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 단순한 수치를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수치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뒤에 후반기에 하면 웬만하면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수치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라. 그 대신 수치를 암기하고 수치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숫자를 너무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숫자를 참 좋아하죠? 네. 어린 왕자 있죠? 어린 왕자. 어린 왕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른이 됐다는 것은 그때부터 수치를 좋아하기 시작한다. 수치를 좋아하면 그때부터 어른이 됐대요. 친구를 데리고 오면 물어봅니다. 야, 너 나이가 몇 살이지? 야, 너 키가 얼마야? 아버지 수입은 얼마지? 자꾸 수치를 물어보죠. 그때부터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너무 수치 연연하지 말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치를 기억할 때는 반드시 뭘 기억해야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치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 의미. 근데 우리는 절대 의미 같은 건 생각 안 합니다. 의미를 생각하고 수치만 기억해. 자, 어린아이가 말이죠.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옵니다. 엄마를 만나자마자 뛰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오늘 달리기 했는데 오늘 1등 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 너 잘했다. 너 1등 했어 하고 무조건 엉덩이를 두드려주죠. 잘했다. 그죠? 몇 명이 뛰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2명이. 그럼 그렇게 잘한 거야? 우리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몇 명에서 뛰는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요건 따지지 않고 1등만 따진다 이 말이지. 그죠? 항상 수치를 기억할 때는 앞, 뒤 얘기를 잘 기억해야 돼. 2개월, 3개월 이걸 암기하지 말고 언제부터 2개월. 응? 언제부터 2개월. 자, 3년 정한다. 예를 들면 무슨 이율이 무슨 기간은 3년이다. 3년이 아니고 보통 3년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다.
3년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다. 그럼 뭐가 중요한 얘기야? 조례가 정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야. 3년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뒤는 딱 빼버리고 3년만 기억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3년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다는 것은 조례가 2년을 정할 수 있고 1년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뒤에가 중요한데 3년만 딱 암기를 해. 예. 이게 아주 큰 한계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꼭 수치를 나중에 기억하고 할 때는 수치 자체를 기억하지만 수치가 하는 의미를 기억하자. 의미. 가장 부질없는 것은 의미도 모르면서 무조건 암기하는 거. 이런 거 우리 하지 말자고요. 항상.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범위도 넓고 개정도 많이 되고 수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얘기만 다 묶어놨네. 그죠? 그래서 공법이 다소 어렵게 느끼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공법은 절대 이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공법은 무슨 뭐 공포의 법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유언비어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 공법 해보면 재밌어요. 재밌고 공법 할 만한 과목이야. 어떻게? 처음부터 암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공법은 재밌는 과목이라고요. 자, 일단 공법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 진행합니다.